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삶, 노후 창업, 그리고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은행 지점장 출신 가장의 35년 인생과 노후 창업의 끝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지점장을 거쳐 말년에 임원 직함까지 달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안정된 인생이라고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달 급여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상석에 앉았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입고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 서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지점 전체에 퍼져 있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 과장이 대리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지점장님 마지막 출근일이라고 합니다. 대리는 놀란 듯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명예퇴직이신가요? 네, 본부에서 어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 대화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정리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지점장이 제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일정은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후에 간단한 송별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존중과 함께 이미 역할이 끝났다는 분명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오전 회의는 평소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한 대리가 동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지점장님은 임원까지 달고 퇴직하시는 거니까 잘 나가시는 편이죠. 그렇죠. 그래도 막상 나가시면 허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미래를 예고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이 하나둘 제 책상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직원들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마우면서도 모든 관계가 과거형으로 정리되는 느낌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퇴근 후 송별회식은 지점 근처 한정식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세팅된 테이블과 웃음과 긴장이 섞인 직원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지점장이 먼저 건배사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은행을 위해 헌신하신 지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 박수가 축하인지 작별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직원들이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지점장으로 부임하던 날의 사진, 직원들과 워크숍에서 웃고 있던 모습, 실적 달성 기념으로 케이크를 들고 있던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직원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항상 무섭지만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저도 애써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어 직원들이 준비한 편지가 한 장씩 전달되었습니다. 한 과장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덕분에 은행 생활이 덜 버거웠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분명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밖에 나가셔도라는 표현이 유독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확실했던 존재가 밖에서는 다시 증명해야 할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폭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은행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사회 초년생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회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숫자에 대한 책임감과 원칙만은 끝까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자리에 서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 서로 잘 버텨가셨으면 합니다. 말을 마치자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꼭 다시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직원들이 식당 입구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부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이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제 일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넥타이를 풀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험난한 길이 될 줄은 말입니다. 하지만 60세를 앞두고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인생의 안정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모두 합치니 약 8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마지막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택한 업종은 대형 프랜차이즈 샤브샤브 음식점이었습니다. 건강식, 가족 외식, 중장년층 소비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50평 규모의 대형 매장,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1,800만 원, 인테리어와 가맹비, 주방 설비까지 포함한 초기 투자금은 총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정직원 8명, 파트타이머 4명, 총 12명이었습니다. 샤브샤브 음식점을 선택하기 전 저는 은행에서 35년을 일하며 몸에 밴 방식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난 5년간 외식업 시장 보고서를 모아 읽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산업 분석 자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한 예상 손익 계산서를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객단가와 회전율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자료에 따르면 1인 평균 객단가는 평일 점심 19,000원, 저녁과 주말은 24,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일 350명, 주말 600명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예상 월 방문 고객 수는 약 12,000명 예상. 월 매출은 약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산한 것은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임대료 1,8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 인건비 9천만 원, 식자재 원가율 38%, 기타 비용 500만 원을 모두 더해보니 월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약 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월 매출이 3억 원만 넘으면 흑자 구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지도 꼼꼼히 따졌습니다. 매장 반경 1.5km 내에 아파트 단지가 12개, 총 세대수는 약 18,000세대였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대형 병원과 관공서가 있어 가족 외식과 단체 회식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동인구 분석 자료를 보면 주말 평균 유동인구는 약 9,000명, 평일 저녁은 6,000명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며 상권 자체는 실패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쟁 분석도 했습니다. 반경 3km 내의 샤브샤브 전문점은 단 2곳뿐이었고 그마저도 150평 이하의 중소형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250평 규모의 대형 매장, 프라이빗 룸 8개, 고급 인테리어를 통해 동네 최고급 샤브샤브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은 경쟁 매장보다 1,520% 높았지만 품질과 분위기로 충분히 상세 가능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것은 자금 여력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7억 2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약 8천만 원의 운영 예비비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늘 강조하던 원칙 최소 6개월치 운영자금 확보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평균 월 고정비 1억 3천만 원 기준으로 약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계산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미팅에서도 저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최근 3년간 폐점률은 몇 %입니까? 본사 담당자는 연평균 5%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불경기에도 매출 방어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샤브샤브는 필수 외식이라 타격이 적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치와 함께 믿어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모든 숫자를 정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불경기가 장기화될 가능성, 저가 경쟁 브랜드의 급속한 확산, 인건비 상승과 같은 변수는 일시적 리스크로만 치부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라고 가르쳤으면서 정작 제 인생의 선택 앞에서는 그 원칙을 스스로 어겼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자본력, 이 정도 분석이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판단은 숫자가 틀려서가 아니라 숫자가 다 설명해 주지 않는 현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장사는 엑셀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았고 시장은 보고서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오픈 첫 달 매출은 4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점심과 저녁 모두 대기줄이 생겼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순이익은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고기 질이 다르네요. 이 가격에 이 분위기면 자주 오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역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차까지 월 평균 매출은 4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인건비만 월 9천만 원, 식자재비 1억 6천만 원, 임대료와 관리비 2천만 원, 기타 비용을 제외해도 매달 5천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때보다 더 벌고 있어. 그러나 7개월 차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불경기로 외식 소비가 줄기 시작했고 근처에 1인 9,900원 무알 리필 샤브집이 생겼습니다. 매출은 3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고 순이익은 1천만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 손님은 계산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은 좋은데 요즘엔 너무 비싸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징후에서부터였습니다. 오픈 후 6개월 동안 월 매출은 평균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1,800만 원을 넘기기도 했고 평일 점심에도 대기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월 순이익은 평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최소 3년은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 차부터 눈에 띄지 않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객단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전까지 1인 평균 결제 금액은 2만 3천 원 선이었는데 7개월 차에는 2만 1,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님 수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고급 고기 추가 주문과 주류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달 매출은 3억 4천만 원으로 감소했고 순이익은 3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8개월 차에는 불경기 체감이 본격화됐습니다. 주변 상권에서 폐업 공지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회식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단체 예약이 월 18건에서 11건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인건비와 임대료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순이익은 1천만 원 남짓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매달 손익계산서를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9개월 차에는 결정적인 경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에서 도보 7분 거리에 1인 9,900원 무알 리필 샤브샤브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 주부터 제 매장 앞을 지나던 손님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매출은 2억 6천만 원으로 급락했고 식자재 원가율은 오히려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손님 수가 줄어도 준비해 놓은 재료는 폐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달에는 사실상 손익분기점 수준, 순이익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0개월 차에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손님이 말했습니다. 맛은 좋은데 요즘 이 가격은 부담돼요. 아이들 데리고 오기엔 좀 비싸네요. 이런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습니다. 매출은 2억 3천만 원으로 더 떨어졌고 고정비 구조상 월 1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사실상 첫 적자 전환 시점이었습니다. 11개월 차에는 직원 문제가 겹쳤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근무 시간을 줄이자 숙련 직원 2명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급하게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교육 비용과 운영 효율이 떨어졌고 고객 컴플레인이 늘었습니다. 매출은 2억 1천만 원, 적자는 2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1년차 마지막 달 연말 특수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보내는 소비가 늘면서 연말 매출은 2억 원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고정비만 월 1억 5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 구조에서 그달 적자는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개인 자산을 매달 3천만 원씩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하락은 구조적이 됐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고착됐고 이는 손익분기점인 3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메뉴 가격을 5% 인하하고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2년차 중반에는 인건비 압박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인건비가 9천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났습니다. 그달 적자는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결국 은행 대출 2억 원을 실행했습니다. 3년 차에 들어서자 상황은 사실상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매출은 1억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평일 점심에는 홀의 절반이 비어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도 나오지 않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월 적자는 평균 6천만 원, 많을 때는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정적인 달은 3년차 8월이었습니다. 폭염과 불경기가 겹치면서 월 매출은 1억 2천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임대료 1,800만 원, 인건비 1억 원, 식자재비 5천만 원, 각종 공과금과 이자 비용을 합치면 그달 손실은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매장은 더 이상 버티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 문을 열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출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조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몇 달은 계산조차 의미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더 이상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직 남은 시간을 줄여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갈등이 커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접으면 남는 게 없어. 아이들은 침묵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3년 차에는 매달 6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월 매출은 1억 5천만 원까지 추락했고 임대료와 인건비만으로도 손실이 확정된 구조였습니다. 결국 저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마치고 돌아온 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동안 늘 매출 이야기, 대출 이야기, 직원 이야기로 가득하던 공간이었는데 그 모든 말들이 사라진 자리에 묵직한 공기만 남아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실패했다는 생각보다 가족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는 자책이 더 컸다. 한참이 지나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다. 그동안 아내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대부분 원망과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아붙였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당신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땐 너무 무서웠어. 돈이 사라지는 것도, 우리 미래가 안 보이는 것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 앞에 섰다. 아빠, 나도 사과할게. 나는 놀라서 아들을 올려다봤다. 그때 내가 했던 말들 너무 심했어. 도박 같다고 한 거, 고집이라고 한 거, 아빠 자존심 다 무너뜨렸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그만큼 아빠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은행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매출표에만 매달리는 모습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도 무서웠다. 평생 숫자로 남의 인생만 관리하다가 내 인생은 처음으로 책임져 보려니까 겁이 났다. 그 순간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실패해서 실망한 게 아니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한 게 너무 속상했어.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같이 이야기하자. 돈이 없어도, 가게가 없어도 가족은 남잖아. 그 말에 나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폐업 결정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아내가 내 손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가게는 끝났어. 근데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아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 당신을 살리려고 한 말이었지만 상처였다는 거 알아. 미안해. 이제는 비난하지 않을게. 같이 버티자.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아주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당장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생활비부터 줄이자. 당신 건강부터 챙겨. 아내의 말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달랐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는 말들이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다. 아빠, 은행에서 쌓은 경험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바로 장사 말고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건 어때? 딸도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실패담만 해도 콘텐츠야. 남들한테 경고해 줄 수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천천히 가자. 크게 벌 생각 말고 오래 살아남는 방법부터 배우자. 그 말은 이전의 어떤 응원보다도 힘이 됐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같은 방향을 보게 된 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가게는 잃었지만 가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 실패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폐업 이후 생활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제 곁에 남았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일하면 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노후 창업의 현실을 배웠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위험도 크고 고정비가 높을수록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후 창업은 꿈이 아니라 계산이어야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무모한 선택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